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11월 5일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선생님은 누구를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 짐작하시겠지요. 네,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이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됩니다. 모바일 투표는 11월 1일에서 2일 이틀간 하고, 전화 투표는 3일에서 4일 이틀간 합니다. 그렇게 했는 것을 11월 5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도 제20대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줄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릴지 몰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막 정점을 향해 가지고 쭉 수직으로 쫙 올라가다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조금, 최근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약간 내려왔다가 지금 요 파란 부분은 반등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도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한 번도 내려오는 거 없이 꾸준하게, 지금껏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상승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나이 많은 사람, 나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사람이 신문에다가 낳는 기사를 보니까 김종인이 얘기하는 게, 내년 대선에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도 세상을 보는 눈이 80몇 살까지는 안 됐으니까, 저는 70이니까 아직 그만 못해서 덜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이낙연 후보와 홍준표가 후보가 대결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게 좀 다른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이 HTS 차트를 연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가 어느 땡게 치였는데, 일단 쭉 올라가던 곡선이 주가가 내려올 때는 어느 일정 부분 내려와야 올라갑니다. 그 내려박히는 거는 정말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반등, 돌리는 힘은 평소의 힘의 몇 배가 더 들어가도 이걸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해 놨는 게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쭉 올라가다가
5.18 전두환 관련해가지고 사각 관련해가지고 당 깨 부수는 거 관련해가지고 말의 실수가 잦아요. 말의 실수가 잦아서 지지자들조차도 지금 말을 갈아타고 있는 그런 형국에 들어가서 지금 주춤하게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게 얼만큼 내려오는가가 그건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좀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막 끌어모으더라고. 막 끌어모으는데 지발로 걸어간 것도 있고 끌어맞는 것도 있겠지. 이것도 윤석열이 뭐 김종인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더만 아래 또 뭐 같이 만나가지고 뭐 직접거리고 했는 말인데, 김종인이 얘기하는 이게 똥파리 18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홍준표 후보는 뭐 누가 뭐 말도 좀 많이 합디다마는 그거 다 묻어버리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여기도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 네 사람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결정된 후보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다 이겨요. 다 이기는데 맨 밑에 있는 이 사람 유승민은 잽이 안 되네요. 이번에 완전히 정치에서 손 놓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많습니다. 전번 선거에서 나와가지고 괜히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거 도움만 주고 갔지 별로 보탬이 안 됐잖아요. 바른정당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자기 대통령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 영창 보냈는가? 그것도 자기를 뭐 세간에 얘기가 많잖아요. 자기를 정말로 잘 키워줬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에도 그 탄핵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정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문제인데, 보면은 둘 다 이겨요. 둘 다 이기고 윤석열은 40대 45로 이기고, 요거는 포인트가 44.4포인트 차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38.9대 44.4로 이기는데 이게 5.5포인트를 앞서고 있어요. 그러면 4.4포인트하고 5.5포인트하고는 1포인트 차이지만은 이 여론조사에서는 표본 오차 범위 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범위 내를 5로 잡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니까 안정권이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여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럭거니 이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하나 최근에 발표되는 게인데,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게인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100%를 환산했을 적에 홍준표 후보가 25%, 윤석열 후보가 20%, 유승민 후보가 13%, 원희룡 4% 이렇게 돼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아주 넉넉하게 지금 차고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막판에 지금 쏠림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되는 쪽에 찍자. 응? 되는 쪽으로 가자.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입니다. 보수정당의 후보는 영남의 표를 얻지 못하고는 결국 힘들어요. 영남,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응? 경남 이것을 지금 영남이라 그러는데 이 영남의 표를 얻지 못하고는 응? 보수 대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창녕 출신이고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지금 현재 대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영남표에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 여기에 유승민 후보가 있지만은 유승민 후보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봐서 지금 여론을 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영남에는 유리해 보인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 뭐 몸집을 불린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김종인이 얘기하는 파리떼가 아닌지 이게 참 누가 좀 잘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 공짜로 자기 이름 걸겠는가, 무료 봉사하는가, 정말 윤석열이 대통령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게 의심스럽고, 지금 재선하고 3선하고 4선 5선 이래 했는 사람들이 다 뭘 바라고 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얘기하는 휘파리, 파리대로 보이지 않는가. 그 얘기에 내 사진에 딱 보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한참 잘 나갈 적에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했는데 나중에 윤상현인가 뭐 하는 사람이 당신 아니냐 이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뭐 발버둥기를 칩디다마는 그게 그렇게 묻는 의미가 그렇게 허황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도 거기가 있는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이 특검 팀장 있을 때 기소돼 가지고 갔는 거 아니야? 박근혜 탄핵은 뭐 반대했다 그러지만은 윤석열이도 거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막판에 지금 말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주춤주춤하고 지금 내리걷고 있잖아요. 거기 막판 여론이 안절부절한 게 아닌가 이거야. 여기에 김종인이 뭐 윤석열이하고 뭐 관계가 없다, 아직도 뭐 모른다, 그와 뭐 같이 뭐 이거 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뭐 얼분시리기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게 김종인의 할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깨끗한 분이에요. 김가인 씨라고. 정말로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김종인이 같은 그 후대가 나왔는지 몰라요. 정치판도 한 판만 끌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판 저판 다니면서 대통령 만드는 제조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 시온이 그렇게 맞았으니 그렇겠지. 김종인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검사 할 적에 홍준표 검사 앞에서 자기의 돈 먹은 범죄를 자백한 사람이에요. 김종인 자신이 18이 똥파리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런 게 똥파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18이 가지고 알을 낳아봤자 18위밖에 더 나오지 않겠어요? 20대 대통령, 자, 시작이 됩니다. 무슨 고발 사주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에 뭐 비유를 해가면서 이재명이와 유동주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과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분들
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당이 한심합니다. 한심한 정당에 입당했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한심합니다. 이 사람은 당원 생활했는데 이제 4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 뭐 당을 깨니 뭐 이런 사람으로 이런 정신머리로 정말로 이 당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데 할 소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이 욕먹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기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남의 공을 상상도 못하고 내 즉흥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얘기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고생했던 사람들이 얼마의 반발이 심한지 아직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사과를 아끼는 거 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자, 어깨 툭툭 치던 거 이거 한번 봐. 아이고, 참. 이 사람이 뭐, 철이 없는지, 뭐 진짜 이 골목대장 행사만 해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친 거죠? 화면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윤 전 총장이 이제 홍준표 의원 후보를 이렇게 툭 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이제 1대1 토론과 관련해서 토론의 직후의 상황인데 한번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물론 이 토론의 어떤 정책적인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앞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아랫사람 대하듯해. 상에서 누리꾼들의 또 설왕설래 오가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이제 연수원 선후배 이런 것들도 지금 뭐 23기냐 14기 이런 것들 좀 거론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저거는 제가 볼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손을 치는 것도 저 보세요. 지금 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상당히 뭐랄까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네. 후배를 대하듯이 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후배 만나서 열심히 해. 이런 식의 그 손동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저렇게 치지 않죠. 저는 지금 상당히 세게 2번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입 모양 때문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상당히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만해라 이런 말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모릅니다. 저기서 어떤 말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입 모양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선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검찰 선배고요. 국기수 선배예요. 국기수 선배.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국기수. 정치 경력도 26년대. 그런 분한테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만하라고 얘기했다거나 또는 네. 저 행동만 봐도요. 상당히 저거는 예의 없어 보이는 부분이에요. 어른을 향해서 애를 본인보다 나이가 예의 없어. 아무리 토론에서 본인이 좀 기분이 상했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축축 사람을 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나이가 많은 자기보다 선배인 사람을 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예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저 모습은 나는 이제 60대, 70대 이런 얼굴에는 아주 거슬려. 네. 사실 이 화면의 어떤 본질은 두 후보 간의 신경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토론에서도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저러면 안 돼. 대선이다 이렇게 일침을 하니까 윤 전 총장,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도 여기 해당한다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고요. 아마 신경전의 연장이 아닐까 싶기도 뭐 하고요. 저런 어깨친 행동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은 그냥 두 분 사이는 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무례한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최준봉 교수님하고 토론회하고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최준봉 교수님 어깨를 저렇게 두 번 툭툭 치고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 얘기에 맞겠습니까? 아무리 뭐 친하고 뭐 두 분 사이가 좋다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지. 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영입 경 네. 그때 당시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이택 중수 1과장으로 데리고 있던 분이 당연 윤석열 중수 1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를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앞서 그 원희룡 후보랑 공방을 벌였던 대목에서 마지막에 그걸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네. 얘기하겠습니까? 네. 이 대목 근데 말씀하시는 당시 거죠? 언론을 네. 보면은 중수부장이 최재경 중수부장이었거든요. 중수 1과장이 윤석열 지금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논의해보겠다라는 기사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의 그 사이트에서 지지층들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사소한 건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할 때는 그냥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할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봐라, 이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민주당 정권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또 공격도 몇몇 사이트에서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칫 잘못하면은 박근혜 이명박이라는 어떠한 60대 이상의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 대통령 그 수사를 뭐 안 했다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최재경 밑에 중수과장 지내면서 했는 거를 또 저 사람이 거짓말을 또 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은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주호영 그 전 원내대표가 들어오자마자 2030대를 폄하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도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상을 쳤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아요.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 했는 사람이 윤석열 캠프로 쫓아가는 그 자체도 참 쪼잔한 데다가 들어가자마자 홍준표 대선 후보가 2030에게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한번 까내라 볼까 싶어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2030 세대를 폄하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기는 그냥 재상을 쳐버린 그런 경우를 지금 이게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호영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30 관련이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사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별로 보면 지지율에서 홍준표 후보가 2030에서 앞서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신 걸로 보여요.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20대, 30대 지지율을 맞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대, 30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참 말도 못해. 30대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력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요. 20대, 30대 저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선거 기간에는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에 대해서 이런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주호영 의원이 저런 얘기하는 건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0대, 30대가 그러면 예전의 정치를 모릅니까? 그러면 뭐 지금 나오는 뉴스만 보고 제대로 앞뒤 분간 못하고 그냥 선택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릴 수 있는 충분한 뉘앙스가 있는 발언이에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주호영 사과하고 있는 꼬라지 봐. 뭐 모르고 그냥 지지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저기 도와주러 갔는 거야? 주호영 의원이 저 발언은 상당히 20, 30대를 비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던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고. 네, 부적절했지만 또 주호영 위원장께서 불찰이다, 잘못했다라고 했으니 최진봉 교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주호영 의원의 저런 발언보다 처신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 몇 남지 않은 중진 중의 중진이에요. 저런 분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특정 캠프에 들어가서 좋아, 내가 우리 후보가 될 경우 또한 대통령이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자리 가야지 라고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11월 5일날 경선이 끝나고 발표가 되면 민주당처럼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 엄청난 갈등이 불러일으킬 텐데 중진의 역할은요. 그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정권 재창출 해야죠. 우리 갈등 일으키면 민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 상처 구동 꼭 다다듬고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 한 팀으로 뭉칩시다. 라고 해야 될 역할을 바로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이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정 캠프에 들어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주호영 의원의 행적이 보면은 정말로 초선 의원의 행태만도 못해요. 지금 무슨 자리를 원해서 그거 가지고 또 선대위원장을 맡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영주영양공화울진의 국회의원 박영수 국회의원입니다. 박영수 국회의원은 보십시오. 아래 패치 저쪽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인데 존경하는 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35명 연명으로 우리 당 대선 후보의 상호 비방 자체 원팀 경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박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의 간산을 보고 있을 거예요. 중책이지요. 그만해도 여러 사람들의 이 초선 의원들도 지금 앞으로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은 정말로 어떻게 원팀으로 갈 수 있는가를 걱정하고 있는데 주호영 말이야 그 사람 직함 붙여주기도 싫어. 그런 사람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2030 폄하해가지고 도로 윤석열 후보 도와주지는 못하는 그냥 재상을 치고 있는 그런 말에 또 사과를 해제하고 있는 그런 꼴불견의 연출을 하는 동안이지만은 하고 있지만은 이 초선 의원들은 35명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이 원팀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주호영 의원 당대표 권한대행하면 뭐하고 원내대표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 어디 저런 사람 보기 싫어서도 윤석열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검찰에 가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권력욕에만 꽉 차가지고 박영수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여기 보십시오. 또 박영수 국회의원 지금 당내에서 또 초선이지만은 아주 중량감이 있는 저쪽에 국회의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현역 의원 12명을 포함해가지고 23명으로 구성되는 이재명 후보 특위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가지고 지금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당의 대표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초선 의원이지만은 주호영 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잘 나갈 때는 누나 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도 정말 윤석열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가만히 있기라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제값을 지니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회장도 윤석열이 하고는 그렇게 말을 오고 주고 캠프하고는 오고 주고받은 게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더라고. 잘 나갈 때는 알랑알랑거리고 그게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 정치인이 지가 요리 미꾸라지 새끼처럼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쉽지만은 깨알같이 다 알고 있어. 주호영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캠프는 더 불리할지 몰라요. 윤석열 캠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진짜 이게 파리떼가 아닌가. 나쁘게 표현하는 똥파리, 시파리. 공짜로 자기 이름 더럽혀가면서 빚내가면서 빚내려고 가 있는가. 무료봉사인가. 그리고 재선, 3선, 4선, 5선 했던 사람들이 뭔가 바라는 사람들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잘 나갈 때는 누나라고 부르는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막판에 윤석열 후보 말 지금 실수하는 거 하고, 사과 아끼는 거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여론이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같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야? 홍준표 그 검사, 새파란 홍준표 검사 앞에서 자기의 돈 먹은 범죄를 자백한 사람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어떤지 홍준표 한번 까내라 보려고 노력하는 모양인데, 이게 본인이 얘기했던 똥파리의 형태 아니야? 똥파리만 끌어가지고 말라 그런지 모르겠다. 똥파리가 실을 쓸어가지고 알을 낳고 까봤자 맹똥파리가 나오지. 그게 뭐 매미가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응? 똥파리가 실 쓸어가지고 다른 새들을 봤다 그러면은 매미가 나오나? 나비가 나오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똥파리는 똥파리를 넣을 뿐이다. 자, 윤석열 사과 문제, 5.18 문제를 가지고 사과할 문제예요. 사과도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힘들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 우여곡절 끝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송구하다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앞뒤 잘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설명을 했다가 결국에는 유감을 표명했는데 유감 가지고 되냐. 그래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유감까지는 말로 하고 송구하다는 것은 글로 대신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저거 말이냐 저게?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해명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해명 내용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뭐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뭐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에 어느 나라의 어떤 정부에 누가 한 거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종합적인 공과를 넘어서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막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그 정권에서 이 독재자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예. 후보가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 후보가 좀 생각이 부족했던 예. 걸 인정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했을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이제 사과를 한 겁니다. 예. 이걸 계기로 후보도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힐 때 특히 이제 역사의 문제랄까요? 일종의 어떤 비유를 함에 있어서 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거를 설명하다가 그게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 아마 그런 교훈을 얻지 예.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송구하다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뤄보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만 해도 오늘 이상일 의원 나오시면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상일 의원도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
이상일 의원께서도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 그렇게 부분에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그 시절에 뭐 윤석열 후보도 그 시절에 대학생이었고 저도 대학생이고 그 시절에 전두환 정권으로 상징되는 말들이 어떤 겁니까? 대학 캠퍼스의 사복경찰, 체루탄, 고문, 금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 저희가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학생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그 독재 정권과 싸웠고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 시절에 그 독재 정권의 그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저항의 사실은 대표적인 상징 하나가 5.18 광주 민주 알겠습니다. 뭐 이상일 의원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제가 뭐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도 우리 패널이고 나와서 면구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는 참모들이 건의를 드려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도 바로 안 나오고 오늘 오전인가요? 유감 표명을 했어요. 결국 나중에 송구스럽다로 바뀌었는데 참모들이 건의해도 잘 안 듣습니까? 고집불통인가? 후보하고 소통은 상당히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후보도 오늘 그 페북에도 그랬고 아침에 유감이라는 말씀을 할 때도 정말 많은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 비판을 듣고 생각을 이제 본인이 더 하고 이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옳겠다. 이제 그러면서 유감 표명을 했고 유감이란 단어를 썼죠. 그런데 그때는 짧은 상황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청년 공약 발표하는 자리였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후보가 본인의 어떤 심경에 대해서 보다 이제 좀 정제된 표현으로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밝힌 것이 페북글이죠. 거기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지만 전두환 정권의 그 독재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분들, 우리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본인이 더 이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더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보수 언론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너무 늦지 않았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보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늦었다? 글쎄, 뭐 늦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유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자, 김영주 의원 이제 오후에 SNS에 송구스럽다라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오전 때만 해도 사과나 사죄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유감 표명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됐고 문제가 됐고 어제 대책회의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감 표명으로 선을 그은 이유가 뭐였을까 정말 궁금해요. 네, 더군다나 또 하나는 21세기 대명천지의 국가 대전환을 얘기할 때 굳이
얘를 살펴볼 게 없어요. 전두환 시절을 살펴봐서 좋은 선례를 찾아야 되느냐. 저는 뭐 선진국의 예도 있고 그 부분도 공부가 돼요. 예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 아주 얕아. 그 일부에서 그 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 공감할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부 보수의 어떤 전두환 정권에 같이 부역했던 분들이 야 통쾌하게 말 잘했어. 그 말에 대해서도 보완 내동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것은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무슨 문제냐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실수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고 유감 표명할 수.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뭐 국가적 관계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국민과의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다만 그때 수많은 참모들이 제가 뭐 우리 이상일 의원님도 잘 알고 김명진 우리 평론가도 잘 알지만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시면 더 말씀드리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우리에게 만남 숙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려가 되는 후보야. 이진욱 교수께서는 이제 전두환 발언 이후 저간의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기자들이 좀 입장 표명이 늦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름. 웃는 순간 표작도 잘 못해. 그것은 사과할 마음이 사실은 없다는 걸 갖다가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 예, 제가 지금 정말 실수를 했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하하하 웃으면서 아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뉘앙스가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저는 그 어제 인스타에서 사과를 올린 것도 예. 사과의 의도는 전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왜 자꾸 나한테 이걸 사과하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올리면서 거꾸로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사과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솔직히 받았고요. 우려가 많이 되는 후보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받지 않았을까. 옆에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안 받아들여. 하셨는데 어제 밤에 윤석열 후보 측의 인스타그램에 그런 그림이 하나 떴지요. 성렬이 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윤석열 후보가 돌 때 이렇게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어제 올린 건데요. 이제 뭐 곧 사과할 거다라는 예고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과가 5.18 쿠데타 전두환 이런 발언해서 상처받은 그 마음에 대한 사과일 텐데 그런 사과를 저렇게 장난기 있게 해도 되는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하필 오늘 후보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회국을 통해서 이제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저 사진이 나와서 국민들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억측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의심받게 하잖아. 아무튼 사과에 좀 인색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몇 가지 좀 말 실수 있었죠. 그렇지만 항상 윤석열 후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실실. 계속 앞뒤 자르고 전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핑계. 하고 보충 설명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보시죠.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정치를 제가 신중하지 못해 사람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후진국으로 좀 넘어가는 입장이니까 에이. 여러분들이 더 좀 이런 어떻게 대선 후보를 꿈꿨을까? 연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최경철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이렇게 단순한 말 실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저희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써서는 안 될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장애인들 비하하는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던진 한마디지만 굉장히 큰 화살이 돼서 그럼. 심장에 꽂히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런데 윤 후보께서 전두환이 정치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독일에 가면요 아돌프 히틀러의 아돌프도 못 쓰게 합니다. 그만큼 아돌프 히틀러는 금기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돌프도 못 쓰게 합니다. 그만큼 정치에 있어서 금기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윤 후보께서 그걸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를 했을 겁니다. 사과를 한 것도 좀 늦었죠. 뭐 여러 차례 뭐 유감 표현했다가 뭐 이랬는데 사과를 홍준표 후보 좀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국수송 얘기하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말 얼마나 잘합니까? 아까 나왔지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부족해. 그리고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하는 그런 민첩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 그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 아닙니까? 뭐 전두환 씨에게 5.18 쿠데타 빼면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그걸 빼면 정치는 잘했다까지도 좋아요. 호남 분들도 호남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상처에다가 또 소금을 뿌리는 발언이었는데 사과를 금방 해도 부족할 판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이상일 의원하고 오랫동안 기자 생활 같이 하면서 어떤 분인 줄 알고 김경진 특보도 참 합리적인 분인데 그분들이 참 명구스럽다 이건 잘못됐다 건의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사과가 안 나와서 고집불통인가 봐. 스타일이 그런 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궁금했어요. 네, 그제 발언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어제 하루 뭐 저희 입장에선 사실 어제 뭐 말씀을 뭐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도 많은데 본인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밝혔듯이 이 비판은 정말 경원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과를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 네, 그렇죠. 후보 선출하지요. 그때까지 이제 TV 토론을 계속하게 되는데 TV 토론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는데 큰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제 반영될 건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지도자라는 게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실제 가진 것보다 더 있어 보여야지 대중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보여준 게 중요하고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보기에 이제 약간 부자 몸조심 모드로 돌아간 것 같아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 해운대 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의 얘기를 했는 거는 영남의 표를 한번 어떻게 자극을 해보자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도 정말로 들지 말았어야 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영남에서 자극을 이 다른 방향으로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잘 올라가던 지지율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지지율에서 그 지지율을 꺾는 요인들이 지금 많았잖아요. 지금 말 실수가 첫째로 지금 나오고 별로 신중하지를 못해요. 어디 여기 퇴근길에 대포집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 저쪽에 그 정치 얘기 마음 놓고 그냥 정치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 성렬이 형 잘한다, 성렬이 형 잘한다, 해가지고 그 우쭐한 기분에 술 기분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후보를 결정하는 한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얘기인데, 뭐 호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2차 3차 가해가 된다는 그런 저쪽에 가해자로서의 그런 저쪽에 말을 해서 자기의 노력을 허망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에? 그러면서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자기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윤석열이를 울산시당 개청하는데, 그거하고 뭐 데려갔는지 어떻게 캠프에서 알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네 사람의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데려가가지고, 시루떡 자르고 먹어가지고 희낙낙 했잖아요. 그건 부정선거 아닌가? 어쨌든지 간에 그쪽에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는 일마다 더 꼬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울산시당에 가가지고 뭐 시루떡 받고 했는 그 요인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공했는가, 방관했는가, 제지하지 못했는가. 김기현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도 더 답변해야 돼요. 다른 새 후보들은 왜 거기 안 갔는데 윤석열이만 갔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영남에 와가지고 그런 뭐 저게 자극적인 얘기로 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그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은 총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저쪽에 풀어낼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대통령의 재가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검찰총장의 문제라고 보는데, 결국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형집행정지를 안 했는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했는지, 그러면서도 무슨 뭐 박근혜를 대통령을 저쪽에 불구속 수사하고 싶었다 이 따오더니, 지금 대법원 재판 결과 나온 데 보면은 반타작도 뭐 했잖아요. 반타작. 응? 반타작도 뭐 했잖아요. 반은 유죄고 반은 무죄가 나왔다는 그런 검사, 그런 수사 결과를 나타냈는 거예요. 그 특검에 그러면 특검은 아니니까 뭐 면피해 보겠다. 특검 다음에 자리가 윤석열 팀장 자리예요. 부특검이라는 얘기지. 응? 그리고 거기 참고 서류, 참고 공소장에 참고서를 붙였는데 신문 쪼가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신문이라 그런 거는 저도 신문을 하고 있지만은 의혹이나 설, 응? 그런 것 가지고도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을 쪼가리를 대통령을 깜빵했는데 쓰는 그런 참고 자료로 썼다는 것 그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건수 중에서도 반타작계 저쪽에 특검으로서 보수 대통령을 영창 보내놓고 보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저는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고, 많은 시민들은 그런 데 붕괴하고 있어요. 지금 5.18 해가지고 광주에 가면은 뭐 살인자라고 부르는 그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들도 2, 3년 생활하다가 다 나왔어요. 대통령이라는 것로. 지금 문 대통령의 임기하고 같은 그런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검찰총장 때는 형집행정지의 권한이 있었으면서도 노력하지 않았고 자기가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보수권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거는 아주 어불성설도 이만저만 어불성설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인기를 누려서 그런 지금
재재계 후보의 그 레이스를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또 본인이 연루되고 있는 사건 사고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홍준표 그 원내대표, 홍준표 그 대통령 후보도 뭐 처남이 뭐 어떻고 했는 거는 더 그래도 지난 얘기로서 현행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지금 사안들은 당장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뭐 수사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다행이지만 좌우간 일단은 수사 중에 있고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인이 그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뭐 김종인은 내년 대선에 이재명과 윤석열이 보인다고 했는데 내 눈에는 이낙연과 홍준표가 나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두 사람을 선명하게 올려놨잖아요. 자관 불안한 후보로는 갈 수 없어요. 불안한 후보로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내내 그 성사에 휘말릴 대통령은 뽑아서는 안 돼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그거를 완전히 털고 가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하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힘드는데 불안한 후보로는 20대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논평의 요지입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 눈에는 이낙연과 홍준표가 내년 대선 후보로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